안녕하세요. 희연이 읽어준 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14년 6월 고요한 여름밤 평화롭던 성남 교회의 한 가정집이 치명적인 대치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강도 사건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어두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의 기둥으로 존경받던 은퇴 경찰관 박준호가 자신의 거실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진행되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는데요. 박준호와 그의 며느리 김윤지 사이에서 수년간 이어져온 비밀스러운 불륜이 밝혀진 것입니다. 얘기는 누군가가 공지에 몰렸을 때 얼마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던집니다. 흥미로운 실화 사연을 놓치지 않도록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 이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윤지는 항상 그녀의 가족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전형적인 교회 주부라면 누구나 익숙할 법한 루틴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장을 보고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며 남편 박민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그녀의 하루였습니다. 민재는 성남에서 잘 알려진 부동산 중개인으로 그의 매력과 거래 성사 능력 덕분에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늦게까지 일하곤 했으며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하거나 고객들에게 부동산을 보여주느라 바빴는데요. 이에 따라 윤지는 가정을 돌보고 두 자녀 수진과 지훈을 키우는 일도 도맡았습니다. 2008년 박 가족에게 비극이 닥쳤습니다. 민재의 아버지인 준호는 암으로 아내를 잃었는데요. 준호는 평생 경찰로 일하며 감정을 잘 숨기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아내의 죽음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고통은 그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주 민재와 윤지의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생긴 공허함을 가족과의 시간을 통해 채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윤지는 항상 다정하고 이해심이 많았기에 준호를 도우려는 마음으로 그의 곁에 머물렀고요. 그녀는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며 아내에 대한 그의 추억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재는 점점 더 일에 몰두하며 가정에서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윤지는 더욱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윤지와의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윤지를 아버지의 눈으로만 보지 않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2009년 12월 추운 저녁이었습니다. 윤지는 저녁 식사 후 베란다에서 담요를 준호의 어깨에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담요를 정리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을 때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연결감이 스쳤습니다. 둘은 당황하며 재빨리 시선을 피했지만 그 순간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윤지는 준호가 찾아오는 날을 자신도 모르게 기대하게 되었고 문득문득 그의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곧바로 죄책감을 느꼈지만 마음속에서 이미 그를 향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는데요. 준호 역시 괴로워했습니다. 윤지는 그에게 며느리이자 손주들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의 감정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아내의 죽음 이후로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서서히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2010년 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재가 출장 중일 때 준호는 늦게까지 윤지의 집에 머물며 고장난 수도꼭지를 수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었고 집안은 고요했고요. 함께 주방에서 작업을 하던 중 두 사람의 손이 스쳤고 순간 준호는 생각 없이 윤지에게 키스했습니다. 윤지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지만 그 키스는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꽃을 피워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준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그 키스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들은 서로를 피하려 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2010년 여름이 되자 그들은 결국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만남은 점점 더 빈번해졌고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들은 항상 신중했습니다. 민재가 출장 중일 때 준호의 집에서 만난다거나 도시 외곽의 은밀한 장소에서 몰래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 관계의 결과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 얽힌 감정은 너무 깊어 쉽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죽음 이후로 느껴보지 못했던 생기를 다시 느꼈고 윤재는 민재에게서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위안을 준호에게서 찾았는데요. 2014년 3월 2일 윤지와 준호는 성남 외곽의 한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몇 달 전 우연히 발견한 이 모텔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텔은 작고 허름했으며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그들이 아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현금으로 결제하고 가명을 사용하여 흔적을 남기지 않았는데요. 일요일 오후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윤재는 모텔의 자갈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녀는 민재에게서 걸려온 부재중 전화나 메시지가 없는지 확인한 후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차에서 내렸고요. 준호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김성호라는 이름으로 체크인을 했는데 너무 흔한 이름이라 거의 웃음이 나올 정도였지만 충분히 신분을 감추기에 적당했죠. 윤지가 방에 들어서자 준호는 잠깐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이렇게 만났지만 매번 발각될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한동안 그들은 사소한 이야기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민재의 최근 부동산 거래 등을 나눴지만 결국 그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준호는 최근에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점점 운이 다해 가고 있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윤지도 의심스러웠지만 준호를 잃을까봐 두려워졌고요. 그녀는 그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고 설득했지만 준호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그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민재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윤지가 보지 않을 때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하며 수상한 메시지가 있는지 살폈지만 윤지는 주의 깊게 모든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를 삭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쇠는 물리적인 증거였는데요. 그것은 그가 추적할 수 있는 단서였습니다. 2014년 3월 22일 윤지가 외출 중일 때 민재는 그 열쇠를 들고 근처에 한 자물쇠 수리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60대 후반의 회색 턱수염을 기른 남자가 있었고 그는 열쇠를 주의 깊게 살폈는데요. 이건 오래된 자물쇠에 맞는 열쇠네요. 그는 열쇠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건물에서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아마도 모텔이나 오래된 건물의 자물쇠일 겁니다. 민재의 가슴은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자물쇠 수리공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한 뒤 더 어두운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모텔 열쇠라고? 윤지가 왜 모텔 열쇠를 가지고 있을까? 답은 명확해 보였지만 민재는 증거가 필요했는데요. 2014년 4월 6일 윤지와 준호는 민재가 열쇠를 발견한 이후로 만남을 자제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 모두 발각될 가능성에 점점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보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강했고 결국 그들은 몇 년 동안 이용해왔던 모텔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비 내리는 일요일 저녁이었고 두 사람 모두 긴장과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준호는 아내가 죽은 후에도 계속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결국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요. 그는 윤지와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그들은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누군가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재는 공포에 질려 넓은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관계를 끝낸다는 생각을 견디기 힘들어했고 준호를 향한 깊은 애정을 표현하며 그를 잃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내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그는 그녀를 아끼고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들은 너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민재나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의 가정은 파국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지금까지 운이 좋았지만 영원히 운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고 윤지는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애원했지만 준호는 계속해서 이 관계가 가족들을 파괴하기 전에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너무나도 뚜렷했고 각자의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10일 민재는 마침내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의심과 불안은 밤낮으로 그를 잠식하고 있었고요. 그가 선택한 사설 탐정은 이경수라는 전직 경찰관으로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외곽의 작은 식당에서 만났고 민재는 그곳에서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적어나갔습니다. 그는 민재에게 증거를 수집하는데 일주일, 길면 2주일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알렸는데요. 그리고 전문적인 태도로 만약 윤지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자신했습니다. 민재는 사진이 담긴 서류 봉투와 모텔 열쇠를 건네며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고통에 차 있었고 상황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고요. 경수는 봉투를 받으며 곧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주 동안 민재의 불안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윤재 앞에서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지도 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지만 그녀는 그저 일이 많아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윤지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2014년 4월 18일 경수는 민재가 두려워하던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며칠 전 찍힌 사진에는 윤지와 준호가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상처받은 자존심이 더 깊이 찔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의 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는데요.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민재는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생각이 필요했고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순간의 격정으로 윤지나 준호를 대면했다가는 일이 더 커질 수 있었고요. 2014년 5월 2일 박씨 집안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민재는 몇 주 동안 분노를 억누르며 윤지와 대면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저녁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고 아이들은 평소처럼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민재와 윤지 사이에는 최소한의 대화만 오갔고요.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 민재는 마침내 윤지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거실로 그녀를 불러들였고 그의 표정은 냉정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윤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주저없이 소파에 앉았는데요. 민재는 그동안 수집한 사진들을 꺼내어 커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으며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윤지가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빗기가 사라졌는데요.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실을 들켰는지 깨닫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려 했지만 민재는 단호하게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변명 따위는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아버지와의 관계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언제부터 그를 속여왔는지 추궁했는데요. 윤재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용서를 빌며 여전히 민재를 사랑한다고 맹세했고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민재는 그녀의 말을 들을 마음이 없었는데요. 그는 집을 나가버렸고 윤재는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민재는 몇 시간 동안 차를 몰고 다녔고 그의 머릿속은 분노와 배신감,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그가 결국 도착한 곳은 준호의 집 앞이었습니다. 익숙한 집의 모습을 본 순간 그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문을 세차게 두드렸고 준호가 문을 열자 격렬한 말다툼이 시작되었는데요. 민재는 아버지에게 가장 큰 배신을 저질렀다고 비난했고
준호는 당황한 채 자신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민재의 분노는 통제할 수 없었고 그들의 싸움은 몸싸움으로 번졌는데요. 그 후 민재는 복수를 다짐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윤지는 민재가 위협을 실행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렇게 분노한 모습을 처음 보았고 그 기억은 그녀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가장 친한 친구 최수아에게 이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2014년 5월 15일 작은 카페에서 만났고 윤지는 눈물을 흘리며 불륜과 민재와의 대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아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들었고 걱정과 불신이 뒤섞인 표정이었는데요. 그녀는 윤지에게 당장 떠나라고 충고하며 민재가 지금 상태로는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엇을 할지 예측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윤재는 갈등했는데요. 민재를 떠난다는 것은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삶도 뿌리째 흔들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고 수아에게 털어놓으며 두려움과 불확실함에 빠져 있었는데요. 수아는 테이블 너머로 윤지의 손을 잡으며 무엇보다 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민재가 윤지가 묘사한 것처럼 분노하고 있다면 그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일을 실행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는데요. 그녀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민재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그를 점점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윤지와 준호가 함께 있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생각할수록 두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는데요. 2014년 6월 5일에 이르러 그의 생각은 어둡게 변했고 복수를 치밀하게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외곽에서 수상한 딜러에게서 총을 구입했습니다. 그 거래는 빠르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었으며 민재는 무기를 손에 넣은 뒤 자신과 총 사이에 연결고리를 남기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했는데요. 그는 그 총을 차고에 있는 낡은 도구들과 몇 년 동안 손도 대지 않은 상자들 아래에 숨긴 잠금 상자에 보관했습니다. 그는 매일 평소의 일상 속에서 복수 계획의 세부 사항들만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머릿속에서 계획을 수없이 리허설하며 모든 단계와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상상했습니다. 마치 그 계획이 그의 일상이 된 것처럼 익숙해졌죠. 마침내 결단의 날이 2014년 6월 18일에 찾아왔습니다. 민재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으며 준호가 혼자 있는 때를 정확히 골랐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혼자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민재는 때가 왔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는 차고에 숨겨둔 총을 꺼내어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고 장갑도 함께 챙겼습니다. 준호의 집으로 운전해 가는 동안 자신이 곧 저지르게 될 일에 중압감이 그를 짓눌렀지만 복수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모든 다른 감정을 압도했는데요. 민재는 저녁 8시가 조금 지난 시각에 준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정원에는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는데요. 그는 몇 집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하고 시선을 피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재킷 안에 총을 숨긴 채로 민재는 몇 년 전 준호에게서 받아둔 열쇠를 사용해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문은 조용히 열렸고 그는 소리 없이 들어가 문을 부드럽게 닫았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주방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냉장고의 소음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복도를 지나갔는데요. 그리고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준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평화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민재는 재킷에서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준호가 얼굴을 들고 낯익은 사람을 보자 충격에 눈이 커졌고요. 말을 할 시간도 변명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민재는 총을 들어 두 발을 쐈고 그 총성은 집 안을 울렸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쓰러지며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의 발치에는 피가 고여갔는데요. 민재는 잠시 동안 자신이 저지른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아버지였던 남자는 이제 생명을 잃은 채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서 어떤 만족감도 없었는데요. 그저 차가운 공허함만이 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는 곧바로 현장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총을 닦아내어 준호의 손에 쥐어주고 마치 몸싸움이 벌어진 것처럼 방을 정리했습니다. 민재는 철저하게 행동했으며 자신과 범죄를 연결할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지는 아이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 시간에 누군가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소리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경찰 제복을 본 윤지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요동쳤는데요. 김윤지 씨 맞습니까? 경찰관 중 한 명이 부드럽지만 엄중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지는 목소리가 떨리는 채로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박준호 씨가 오늘 아침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강도 사건으로 추정됩니다. 경찰관은 윤지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윤지의 세상은 경찰의 말이 그녀의 귀에 들어오자마자 기울어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무릎이 풀려 문틀에 몸을 기대야만 했습니다. 경찰들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아 집 안으로 안내했고 윤지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요. 경찰들은 그녀의 상태를 보고 누군가에게 연락할 사람이 있는지 물었지만 윤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가 죽었다는 사실, 자신과 오랜 시간을 함께 나눈 그 남자가 이제 없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는데요. 준호의 죽음에 대한 수사는 즉각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보고 강도 사건이라고 판단했지만 수사를 담당한 이정우 형사는 뭔가 맞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경찰로 근무하던 시절 준호를 잘 알고 있었으며 준호는 쉽게 타겟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많은 불일치점이 있었고 질문할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경찰이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을 인터뷰하던 중 윤지와 준호의 불륜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준호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사설 탐정의 사진들이 형사들에게 발견되었고요. 이 분류는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고 단순한 강도 사건이라는 이론이 점점 신빙성을 잃어갔습니다. 2014년 6월 25일 민재는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대비해왔으며 결국 경찰이 그를 찾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의 알리바이는 빈약했고요. 그는 사건 당일 집에 혼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주장을 입증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그의 불편한 기색을 눈치채고 그를 계속 압박했으며 민재는 점점 신뢰할 수 없는 대답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의 집과 차를 수색하던 중 그가 사건 당일 사용한 장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장갑은 깨끗이 세탁되었지만 여전히 미세한 화약 흔적이 남아있었고 이것은 민재를 사건과 연결짓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는데요. 작은 증거였지만 그것은 민재가 조심스럽게 구축한 방어막을 허무는데 충분했습니다. 증거가 쌓이자 민재는 점점 평정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형사들은 계속해서 그를 몰아붙이며 그의 방어를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민재는 자신이 이 상황을 말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진실이 점점 그를 압박해왔는데요. 2014년 7월 3일 경찰은 살인 혐의로 민재를 체포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한때 복수에 불타올랐던 민재는 이제 범죄자로서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얼굴은 창백해지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보석 없이 구금되었습니다. 그의 범죄의 중대성은 그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윤재는 자신의 인생이 산산조각 난 뒤 남은 조각들을 수습해야만 했는데요. 한때 사랑했던 남자는 이제 살인자였고 시아버지는 죽었으며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했던 분류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재와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민재의 재판은 2014년 8월 15일에 시작되었다. 검찰은 강력한 증거들을 제출했는데요. 불륜, 화약 흔적이 남아있는 장갑, 그리고 그의 알리바이의 허점들은 그가 유죄임을 입증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사설 탐정이 찍은 사진들은 법정에서 공개되었고 배신과 질투로 인해 극단적인 행동을 저지른 한 남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는데요. 변호 측은 민재가 일시적인 정신 이상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불륜이 그를 극단적으로 몰아넣었다고 변호했지만 배심원들은 이에 설득되지 않았는데요. 민재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연민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2014년 9월 10일 배심원단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재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인생은 그가 치밀하게 계획한 복수로 인해 완전히 파멸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로 법정을 떠나며 민재의 한때 유망했던 삶은 자신이 계획한 복수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말았는데요. 윤재는 그 모든 일이 끝난 후 아이들과 함께 성남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불륜, 살인, 재판 등 그녀를 괴롭혔던 기억은 평생 동안 따라다닐 것이었는데요.